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예정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북한의 갑작스런 취소 통보에 우리 청와대도 그 의도가 뭔지 파악에 주력하고 있죠. 네, 북한이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오늘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일방 통보한 게 오늘 새벽 0시 30분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15시간여 만이었는데 이 새벽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와 연계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의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 표면적으로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한미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맥스 썬더 훈련을 문제 삼았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고의적인 군사 도발이라는 겁니다. 또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헐뜯었다고 반발했는데 최근 국회 강연에 나섰던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좋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걸 보면 노골적인 도발, 인간 쓰레기 이런 말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남북 회담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통해 이 북한의 전통문부터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통일부 대변인 임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회담 취소에 유감을 표명하고 또 조속한 회담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관심을 모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직통 전화, 한라인 통화 여부인데요. 남북 정상 간 통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통화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라인은 지난달 20일 설치도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이 반발한 맥스 썬더 훈련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송영부 국방부 장관과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간의 긴급 회동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의 훈련 불참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북한의 일방 통보로 북미 정상회담에도 이상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일단 예정대로 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마저 보이콧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미국의 입장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국무부에서는요, 이 파장 축소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헤더 노어트 대변인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무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 추가 정보를 접한 뒤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다만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NN이나 현지 언론들은 이 북한 측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운명을 심사숙고 재고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에 주목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운명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이 관련 긴급 회의를 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백악관 같은 경우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에 나섰는데요. NSC 그리고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 긴급 백악관으로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조금 전에 그 대책회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스마트하다, 관대하다 이런 찬사를 늘어놨죠. 지금 이 시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일체의 어떤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백악관 차원에서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백악관의 공식 입장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쯤 되면 뭔가 북미 간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북미 간의 이 비핵화의 범위, 도대체 비핵화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또 그 검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두고 북미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비밀 핵농축 우라늄 시설, 이것을 미국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관련한 비밀 농축 핵 우라늄 시설뿐만 아니라 핵 보유 관련한 그 사이트, 장소들을 모두 다 목록으로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미국 입장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확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음
주에 풍계리 핵시설 폐쇄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핵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북한에서 확답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으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지만요. 이런 부분은 또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 조선중앙통신, 그러니까 외무성 담화나 성명 같은 격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북한에서는 판을 깨려는 의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네, 돌변한 북한의 속내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김흥광 NK 지식인연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갑자기 북한에서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일단 맥스 썬더 훈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존엄을 비방했다, 체제를 비방했다 이런 이유인데 사실 맥스 썬더 훈련은 예정돼 있던 훈련이었잖아요, 소장님. 왜 이 맥스 썬더 훈련을 붙잡고 이렇게 회방을 놓고 있는 걸까요? 지금 북한은 항상 이제 남북 대화라든가 네. 이 그 관계 개선 이 과정에서 보면은 먼저 자기들이 그 대화를 제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쪽에서 대화를 제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항상 그 시점 자체라든가 이 한번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 남북 대화 자체를 좀 주도적으로 예. 북한 주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일종의 그 전술이 지속되는 기선잡기라는 얘기인데요.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이 한 그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물론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자체가 지난 1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네. 그리고 그 맥스 선더 훈련 자체도 네. 이미 이제 그 F-22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남북한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고위급 회담 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다시 그 무기 중단한다고 한다는 것은 일단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남북 대화하는 데 있어서 기선을 장악하는 네. 그런 그 모습의 일환이라 일단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맥스 썬더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지금 조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제 비행기들 공군 내 합동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월 11일 벌써 그러니까 한 닷새 전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25일까지 2주 정도로 실시가 되는데 F-22 그러니까 이제 그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뭐 원래 북한을 침투해서 주석공을 파괴할 수 있는 굉장히 전략 자산,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비행기가 8대나 이번에 오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선 아니 우리는 막 훈련장에 김정은 위원장도 가지 않고 나름대로 좀 조심하고 있는데 왜 한미는 그렇지 하지 않고 있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왜 이게 좀 의심이 되냐면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또 북한 측에서 우리 이제 더 이상 한미 훈련에 대해서 트집 잡기 않겠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긍정적인 그동안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오늘 이 맥선더 훈련을 이유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러니까 지난 3월이죠. 대북 특사로 북한에 다녀온 뒤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측은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연기된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 대표님. 벌써 저기 정의용 실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벌써 말을 바꿨다, 뒤집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직접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 우리 안보실장을 걸쳐서 한 이야기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안 지려 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향후에
북한이 정말 이 현재 잘 나가고 있는 판을 뒤집으려고 하겠느냐? 예.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예. 정윤태 박사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회담을 너무 정략적으로 지금 자꾸 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회담의 주도권을 틀어질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 요쯤 돼가지고 한번 좀 판을 좀 흔들어가지고 예. 뭔가 자기들이 이제 좀 지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북한이 핸디캡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 인권 문제가 예. 아마 북미 회담이 테이블에 오른다라고 하면 자기들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그걸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아하.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세 번째 정도는 저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진전과 그 양해를 보았습니다만은 CVID라고 하는 이 조건을 결정적으로 북한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까? 예. 굉장히 실랑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지금쯤은 한번 이거 판을 좀 흔들어서 예. 뭔가 우리는 이 회담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목숨을 걸고 있죠. 예. 예. 목숨을 걸고 있고 그냥 판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북미 정상회담이 아예 뭐 취소된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직까지 그 북미 네. 정상회담이 뭐 가능하냐 안 하냐를 예단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은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게 상당히 이익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북한에서 지나친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땐 또 다른 문제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 미북 정상회담은 네. 큰 뭐 차질 없이 사실 그 북한이 꼭 이게 그 개최될 수 있도록 네.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왔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그 부연의 설명을 드린다면은 사실상 이제 어제 그 일본 탈북자 측면에서 소위 이제 그 지금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그런 형태의 일단 뭐 국회에서 지금 출판 기념회라고 하죠. 거기에서 나온 그 내용을 상당히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예. 크다. 예. 그 이제 우리 그 평화선언에서 이래 보면은 비방 중상 이것을 그 중단하기로 했는 그랬죠. 그 예.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그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 상황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 예. 네. 사실 이 내용에 북한은 자기들의 의미로 아마 주한미군과 연합훈련 자체도 거의 뭐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축소를 하거나 이런 것을 바랐는데 오히려 그 F-22라고 하는 스텔스기를 뭐 8대나 동원을 하면서 사실상 그 연합군사훈련에 변화가 없다. 예. 이런 데 대한 그 직접적인 그 반발의 표시가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는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일부 이제 보수 쪽에서 우려하는 거는 한미 훈련의 전면적인 중단이나 주한미군의 철수, 단계적 감축, 또 해구산 철폐 이런 등등을 혹시 북한이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 소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 훈련도 물론 이유를 들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최고 존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모독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중앙 통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 쓰레기라는 발언을 썼는데 아마 태영호 전 북한 영국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상당히 쇼맨십도 잘하죠.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 상당히 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김정은을 악마 같은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딱 하루에서 쇼맨십 딱 한 번 하니 지금 김정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도는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8%까지 올라서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관련 그래픽을 볼까요? 오늘 조선중앙 통신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용이죠. 네, 노동신문에도 똑같은 얘기가 실렸고요.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하는 노름도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공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태공사가 아까 들었던 그 인터뷰 말고도 네. 과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015년도에 자라 공장에 갔을 때 예. 그 새끼 자라가 죽어 있는 걸 보고 네. 그 지배인을 질책해서 처형, 총살을 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그 국회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다, 비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석이 나옵니다. 태전공사가 쓴 책을 아직 다는 읽지 못했는데 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구체적 사실들을 통해서 예.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그 특성, 예. 그가 도대체 우리가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정말 그 여유롭고 예. 그리고 유머 감각도 아주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 귀여운 그런 사람이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 근데 그게 많은 그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예. 어느 할 것 없이 김정은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이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 태전공사가 어쩌다 지금 처음 일을 연 것도 아니고 예. 과거에 여러 기회들에 있어서 김정은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곁에서 본 그 실상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다만 오늘 왜 그 사람 국회 마당까지 내세웠느냐라고 네. 하는 것인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모든 상황들을 사실 모른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특정한 개인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국가 간에 맺은 어떤 이런 계약이나 이 어떤 회담 선언까지도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것은 어찌게 됐든지 간에 온당치 못한 것이고 예. 여기에는 뭐냐면 앞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론하고 그의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막아달라. 이거에 이제 강력한 요청으로 볼 수 아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태양호전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불쾌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태양호전 공사를 핑계로 해서 좀 미국의 조야에서 뭔가 이런저런 그런 비핵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누는 것도 보고 이게 핑계로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경우는 아까 네.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라든가 뭐 F-22 배치 같은 거 이 훈련하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때 이미 그것과 관계돼 가지고 지적을 했다면 했었어야죠. 불평을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아마 태영호 공사의 그 최고 소위 이제 북한이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소위 최고 존엄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그 북한 당국에 있어서는 최고 존엄을 건드렸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서라지 자기들이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을 네. 최선을 보여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자기의 충성도 과시가 예. 되고 또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 전격적으로 이번에 저 남북한 그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측면에는 그것이 강하게 작용했지 않았느냐.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한테 직접적인 겨냥했다 하는 것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작년 이걸 알리는 자체가 늦게 12시를 전후해 가지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것은 바로 미국이 낮입니다. 그렇군요. 워싱턴이 낮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미국한테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비방 중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해서 지속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양쪽에 다 이런 걸 메시지를 해서는 보냈다고 볼 수 그럼 있네요. 동시 한국과 메시지죠. 미국에. 예, 그렇군요. 예. 자, 태전공사는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체제 안전을 보장을 전제로 나가겠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CBID는 아니다. 진정한 핵폐기 또 완전한 CBID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SBID 말하자면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북한 핵 위협 제거에 충분한 핵 감소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비핵화 정의로 포장된 핵보유국, 이것이 정착점이 아니겠는가. 과거에 이제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구실로 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아니 미국도 갖고 있으니까 좀 갖고 있으면 평화적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엔 종국제는 핵폐기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평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태공사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태공사의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북한 내부의 그 희망사항, 예. 실체적으로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을 그 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남북한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미북 간의 관계, 그리고 또 특히 미국이 만약에 북한이 저런 식으로 자기들은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뭐 핵 군축 차원에서 뭐 약간의 양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벗어나겠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비록 북한이 저런 식으로 핵 탄두는 자기들 유지를 하며 속이 핵 있는 평화 예. 이것을 이제 희망은 하지만
미국이 이것을 놔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럼 지속적인 압박과 이 회담에 들어갔을 때는 네. 이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는 것이 또 우리 정부 당국도 예. 그런 식으로 상당히 의미하고 있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사실 예. 듭니다. 네. 북한이 어쨌든 태영호전 공사를 빌미로 해서 뭔가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듯해 보이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그 가족을 통해서도 태전 공사를 비난해 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프로 악선전입니다. 그자는 한 생을 그렇게 목을 잘라서 쓴땀 눈에 넣어내는데 시원처럼 다니기 창피하다고. 이 죄를 우리가 내 아들 대대손손이라도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이제 비방한 데 의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의 태전공사 사실상 말을 못하도록 했으니까 앞으로 태전공사는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도 이제 북한이 저희 가족들을 이제 내세워서 네. 저를 이제 비방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한 욕 그 영상을 만들어서 저도 들어봤어요. 예. 네. 가슴이 아프고 네. 정말 참담했죠. 예. 근데 태공사가 그 영상을 보고도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져온 어떤 사명이라든지 그 어떤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요즘 태공사의 활동 굉장히 위축돼 있고 언론에 별로 이제 나타나지 않죠. 예. 네. 어쩌다가 이제 그 본인이 언론은 아니더라도 책을 써서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실, 특히 우리가 비핵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이해를 시키고 싶어서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더욱이 태공사의 아마 이 활동은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네. 예, 이렇게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달리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발언의 기회가 있고요.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 점을 좀 알았으면 하고요. 오늘 조명근 장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이상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작 단계니까 지금 저희가 비핵화나 평화 이런 거로 하는 이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멈추거나 그렇지 않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는 뭐 우리나 북한이나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장관의 얘기처럼 남북관계 이제 뭐 첫 삽을 떴으니까요.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도 슬퍼하지 않고 차근차근 좀 단계를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정확히 28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가장 치열한 곳을 꼽으라면 그중 하나가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 또 남경필 후보 설전이 아주 치열하죠.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는 매일같이 서로의 아픈 부분을 공략하며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 파일입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서 선거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깎아내렸고 홍준표 대표도 왜 형수에게 욕설을 했느냐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가슴 아픈 가족사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며 해명하는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는 또 남 후보 장남의 마약 전력을 자신이 비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에 양당의 국회의원들까지 뛰어들면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네거티브 공세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했는데 조금 전에 아까 속보 보니까 육선의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그러니까 민주당 내 후보로 선정했다면서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출 시기를 현 정세균 의장의 임기에 맞춰 이달 말 전에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특히 한국당은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로 의장 선출을 미루고 싶어 하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제1당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보궐선거 지역은 12곳이고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 차이는 5석입니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의석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1당 몫입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회 부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의장 후보로 6선의 문희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친문계 중진인 문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67표를 얻어 47표에 그친 박병석 의원을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연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압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문 총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문무일 총장이 사실상 그 평검사들한테서 항명을 받은 셈인데 오늘 출근길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문 총장은 오늘 오전 9시 검찰청사에 도착했는데요.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단호한 말투로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문 총장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검찰 내부에는 문 총장이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했다면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과 함께 수사 지휘는 정당한 행위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률을 근거로 수사 보완을 지시했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검사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축소하기로 했다고요? 네, 법무부가 조금 전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검사장에게 주어지던 차관급 예우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용 차량 제공도 중단됩니다. 다만 기관장 등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전용 차량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좀 알아볼 텐데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방사선 양이 원래는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 안전 기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한 주도 닷새 만에 이 발표 내용을 완전히 번복한 겁니다. 네, 관련 소식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닷새 만에 뒤집혔어요. 일단 안전 기준을 초과해서 방사선이 검출된 모델이 모두 7개, 그리고 그 기준치의 무려 9배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라돈이 이제 검출됐다, 이러한 대진 침대, 그 침대 종류가 한 4가지 정도 모델이다, 이렇게 처음에 드러났었는데, 네. 2010년 이후에 대진 침대에서 판매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어제 추가 조사를 토대로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죠. 대진 침대에서 출시한 7종의 침대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원래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공 제품의 피폭약 안전 기준은 연간 최대 1mS다. 예. 이 피폭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안위가 조사한 결과 대진 침대가 출시한 7개의 모델에서 이를 뛰어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예. 특히나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 기준에 9.3배 이상 나온 침대 종류가 있었다는 것,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자, 문제는 뭐 침대에서 이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이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무처의 발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1차 발표 때와 2차 발표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0시간 사용을 가정할 경우 연간 최대 외부 피폭 설량은 0.06mS이며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한다고 가정을 하면 연간 최대 외부 피폭 설량은 0.15mS입니다. 안전 기준인 연간 1mS 초과 금지 범위 내로 평가가 됩니다. 대진 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제15조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 제품으로 확인되어 자, 다릅니다. 닷새 만에 그때는 안전하다, 문제없다, 평가 초과 금지 범위 내였다. 이번엔 9배 이상이다. 왜 달라진 겁니까?
1차 발표가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발표 어제였죠. 닷새 만인데요, 딱. 이 상반된 결과가 왜 나왔을까? 1차 때는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7종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피폭량이 검출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조사 때는요, 커버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는 건데 2차 때 좀 다시 조사를 해보니 스폰지까지 넣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자,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화면을 보면 자, 침대 제가 모형을 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해볼게요. 보면 맨 표피만 처음엔 조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속 커버만 조사를 예. 했는데 거기에서는 안전기준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예. 이 부분이었는데 그 안쪽 2차 조사에서는 에코폼, 에코 메모리 폼이라는 안쪽 스폰지까지 조사를 했더니 아하, 예. 9배가 넘는 피폭량 기준을 초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렇군요.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면 1차 조사는 여론에 떠밀려서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폰지에서도 라돈 발생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을 첫 조사 때는 간과를 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습기 살균제에서 많은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1997년에 생산 판매가 처음 됐는데 그로부터 4년 이후에 사망사고가 생기자마자 그때야 돼서야 실태 파악에 나섭니다. 그런데요, 이번 대진 침대 문제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판매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서 한 소비자에 의해서 라돈이 검출되는 것 같다, 이러한 것에 맞물리면서 예. 조사에 착수가 된 예. 것이죠. 네. 두 번째, 탁상 행정 문제입니다. 5일 만에 어떻게 저렇게 말이 바뀔 수 있을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궁금하실 건데요.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라도 진상조사를 벌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1차 조사 때도 조사는 했는데 차마 그 속 커버 내에 있는 스펀지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이런 말이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외부 피폭보다 내부 피폭이 심각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내부 피폭, 외부 피폭 좀 차이점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폭이라는 것은요, 네. 인체에 방사능이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 피폭 같은 경우에는 피부나 신체를 통해서 노출이 돼서 피폭이 되는 것이죠. 예, 닿는 거죠, 이게 살갗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 피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호흡기를 통해서 받아들이거나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그 피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내부 피폭의 위험성이 외부 피폭보다 한 37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예. 현재까지 예. 그 외부 피폭에 대해서 한 0.35 밀리시버트가 들어온다, 이렇게 예. 조사가 됐는데 이 내부 피폭까지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커질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침대에서 누워 자는 게 한 18시간, 어린아이들은 더 많이 이제 생활을 할 텐데, 이 닿는 거 아까 보셨지만 발진 정도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조사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 표피에 있는 겉이기 때문에 거기에 닿으면 발진 정도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스펀지에서, 이게 움직이다 보면 스펀지에서 유해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그걸 공기로 들이마시게 되면 어른이나 또 아이들, 또 병약한 사람들은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관련돼서 그 대진 침대를 사용했던 분을 저희가 전화로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어렵게 좀 모셨는데 한번 연결해서 사용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 계시죠? 아, 예. 네, 지금 라돈 침대 구체적으로 언제쯤 구입하시고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2011년도 봄에 구입을 했고요. 네. 사용한 지는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용하실 때 특히 오늘 이번에 발표 나오기 전에 뭔가 좀 네. 이상하다, 혹시 그런 느낌은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 제가 침대 사용하기 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몸 관리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또 유방암이라고 진단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암이 잘 걸리는 체질인가 하고만 생각을 하고 네. 계속 또 몸 관리를 또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침대가 이렇게 방사능이 나온다고 하니까는 예, 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암을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침대 예. 사용 후에 유방암까지 발병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발병해가지고 작년도에 이제 수술이랑 방사선 치료 네. 다 받았어요. 예. 예. 혹시 그러면 침대 사용 외에도 혹시 가족력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의심 가는 건 없으신가요? 예, 저는 가족력, 병원에서도 항상 가족력을 여쭤봤었는데, 가족 중에는 유방암 수술하신 분이 한 분도 없고, 제가 모유 수유도 한 2년 넘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유방암은 생각도 못 했었는데, 작년에 수술하게 돼가지고 충격이 엄청 컸었죠, 예. 예. 사실 대진 침대를 한 4년 동안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그 처음에 예. 이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 예. 정부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처음에 닷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 발표 보고 예. 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셨어요, 혹시? 아니, 다음 같은데 피해자 카페에서 라도나이 같은 걸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수치는 높았지만, 원안위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한 반 정도는 마음을 좀 그래도 놓고 있었죠. 나라에서 발표를 하셨으니까. 근데 어저께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저께부터는 마음이 더 심란하고 막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요. 예. 혹시 이 사건 이후에 침대는 어떻게 하셨어요? 또 좀 그 대진 침대 측에서 혹시 예. 뭐 연락을 하거나 뭐 바꿔주겠다거나 뭐 이런 연락이 좀 있었나요?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실 알자마자 네. 5월 4일날 이제 대진 침대 쪽에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환자니까는 좀 긴급히 회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회수는 그 다음날 해가는데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아, 회수를 해갔어요? 예, 예. 아, 그럼 리콜로 다른 침대로 바꿔준다는 말 같은 약속 같은 건 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아직 그 침대를 받고 싶지 않아서 신청을 안 했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이번 사태 관련해서 가장 예.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아니, 제 몸도 약간 제가 환자니까 걱정이 되지만, 저희 딸이 혼자 자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항상 저랑 잠을 많이 잤거든요. 아, 아기가 몇 살이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내부 피폭, 외부 피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애들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검사도 없다고 하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조금 뭐 건강검진을 받으라든지 이런 가이드를 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예. 그런 부분은 없어서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일단 침대 쓰며 사용하는 기간 중에서 뭔가 침대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해보신 거죠? 아니, 항상 제가 몸이 항상 안 좋았어요. 되게 숨이 차다든지, 네. 몸에 항상 기운이 없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근데 제가 암 수술을 해가지고 항상 그쪽에만 생각했지, 침대에서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 아이도 천식이 있고 폐기능이 되게 항상 선생님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겠거니 생각했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줄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아, 예. 어쨌든 이제 건강 쾌유를 빌고요. 아이도 건강을 좀 되찾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이 바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지금 걱정이 침대뿐만이 아니라 이게 음이온 효과를 조금 보려다가 그런 모나자이트인가요? 그 물질을 사용해서 이제 발병하거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사실 음이온을 지금 사용하는 물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음이온 팔찌도 있고요. 음이온 침대뿐만이 아니라 공기청정기에도 음이온 효과를 넣었다 이렇게 광고하는 데가 많은데 이 제품 전체가 다 위험한 거 아닌가 좀 소비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개가 있죠. 이 대진 침대에서 네. 이것을 이제 침대 기종들을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이온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음이온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좋을 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음이온이 쓰이는 그러니까 모나자이트를 원료로 해서 음이온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대진 침대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시원 앵커 얘기했듯이 온열 매트도 있고요. 예. 음이온 목걸이 팔찌, 음이온 벽지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이온 생리대 이러한 것들도 있고 공기청정기까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여러 모에 다 포진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발암 물질인 라돈을 뿜어내는
그 원료 물질인 그 모나자이트 그게 여러 군데 쓰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조사한 거는 대진 침대밖에 없어요. 다른 침대도 없고 벽지도 없어요. 이걸 만약에 전방위적으로 다 조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거 불안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균제, 제2의 살균제라고 생각하고 국회 차원,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지금 소비자들이 나섰는데요. 예. 지금 소비자들 6,600여 명 정도가 그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소비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6,600명의 카페 회원 중에 한 900여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이 어차피 이제 어제 원안위에서 결과 발표, 2차 결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어떤 소송에 대비하면서 순차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이번 주 내에 대진 침대를 상대로 해서 가압류 접수를 신청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원안위 결과를 지켜보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도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관리 책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인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4,000명 이상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의미온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해드렸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정부 발표나 뭔가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 뭐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도 불안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아직 리콜을 해나가지 않은 분들, 이 침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실 텐데, 좀 대책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리콜을 접수하라는 것은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그겁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요. 실제 회수가 됐는지 어떻게 반품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원안위의 발표를 보면 더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라는 말 쓰기도 좀 그런데요. 회수 전까지 사용을 일단 자제를 해라. 별도 장소에 비닐을 씌워서 보관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진 침대요. 침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구매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정부 기관으로서 그 소비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수 전까지 사용을 자제하고 별도 장소에 비닐을 씌워서 보관을 해라. 미봉책 중에 미봉책입니다. 침대에 비닐을 씌우면 그 라돈이 배출이 안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최석호 차장 말대로 이거 미봉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더 조사를 확대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안이 이제 더 이상 말 바꾸기는 절대 안 되고요. 이번 그 발표에서 뭐가 허점이 있었는지 좀 제대로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석호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 7년 전 대지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전기 공급이 끊겨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엄청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가전제품을 없애 전기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장원재 특파원이 현지 취재했습니다. 도쿄의 한 주택가. 평범한 모습의 공동주택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의 전기 계량기 전선이 끊겨 있는 것. 電気を自給する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はやっぱり2011年の東日本大震災で 태양광 발전으로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고 날이 흐리면 자전거 발전을 이용합니다. 전기 발전을 위한 자격증도 땄습니다. TV, 냉장고, 에어컨 등도 버리고 직접 만든 친환경 장비를 사용 중입니다. 요리는 태양열 조리기를 이용하고 스티로폼을 이용한 보온 박스나 기화열을 이용한 화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습기를 막기 위해 벽에는 석회를 발랐고 다리미는 숯불을 이용합니다. 電気なきゃないで別にこんなにやっていけるんだっていうなんか驚きと感動が面白くて楽しいまま5年半過ぎちゃいました.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도 펴냈습니다. 일본에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기망에서 벗어난 일명 오프그리드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아예 삶의 터전을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6년 전 공무원을 그만둔 시모다 와타루 씨는 부인과 함께 산 중턱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목조주택을 지었습니다. 못을 쓰지 않고 전통 공법으로 나무를 끼워 지었습니다. 結構地震に強いみたいですね。柔軟性があるんで。 창을 넓게 만들고 우물을 팠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조명을 켭니다. あと唯一の家電がそちらの脱水機。 목욕에는 장작을 사용하고 가마에서 피자와 쿠키를 굽습니다. 텃밭에서 야채를 기르고 인부는 퇴비로 재활용합니다. 맥주는 찬물에 담가 놓습니다. 식사는 쌀밥에 말린 야채를 넣은 된장국이면 충분합니다. 원숭이가 지붕 위에 올라가고 사슴과 사냥이 문 앞까지 찾아오는 생활. 와타루 씨 부부가 자급자족 생활로 얻은 건 무엇일까? 自然を身近に感じたっていうか、もう体がね、楽になりましたね。 두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전기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택한 이들은 무의식적인 전기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사이타마에서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경찰이 흰색 승용차를 멈춰 세우고 운전석으로 다가가자 차가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경찰이 그대로 끌려가는데 바로 그때 검은색 차가 흰색 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예 검은색 차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가서 시동까지 끄는데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를 막은 건 33살 윤자운 씨. 정년 퇴임한 경찰 아버지와 경찰 동생의 남일 같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안 막으면 경찰관 분께서 더 많이 다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거된 유 씨는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까 도망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의인 윤 씨에게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갑자기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입니다. 성과금 말고 격려금을 주는 건 13년 만인데요. 갑질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 속에 회사 측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정착 등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남성이 영화처럼 수북히 쌓여있는 돈을 마구 날리죠. 대전 풍력조 직원 40살 김모 씨 일당이 훔친 기름을 팔아 돈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충남 서산의 야산에 땅을 파서 송유관에 호스를 연결한 뒤 150m 떨어진 비닐하우스까지 끌어와서 기름을 훔친 겁니다. 비닐하우스 속에서 농사 짓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도꼭지를 달아가지고 탑차에다가 실어서 운반해서 절취한 사건이죠. 이렇게 1년간 훔친 기름만 212만 리터, 돈으로는 27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대한가수협회 회장 가수 김은국 씨가 사퇴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초대 회장인 가수 남진 씨 등 협회 비대위가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김은국 씨는 끝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순실 씨가 1년 6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딸 정유라 씨와 만났습니다. 10분간의 짧은 만남이었는데요. 건강 등에 대한 얘기만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멜라니 여사가 신장 질환 치료를 위한 색전수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2, 3일 후에 퇴원할 예정이라면서 쾌유를 빌어준 모든 이에게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9월부터 만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그 신청이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동이 거주하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하면 수당은 매월 25일마다 지급됩니다. 다만 일부 고소득층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 소득과 부동산, 예금 등을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을 초과하면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청바지에 어여쁜
불의의 교통사고로 24세 세상을 떠난 배우 제임스 딘. 1955년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청바지에 가죽 점퍼를 입고 출연했었죠. 그때부터 청바지는 젊음의 상징이 됐습니다. 1964년 영화 맨발의 청춘에서 청바지와 청자켓을 입어 청바지 1호 스타가 된 배우 트위스트 김씨. 청바지가 너무 좋아서 2010년 작고하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청바지를 입혀 화장해달라. 청춘의 아이콘 청바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혁과 변화의 상징으로 진화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검은색 목폴라에 청바지를 즐겨 입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 이 오너들도 공식 행사에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여러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청바지 입은 꼰대. 꼰대, 이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상급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청바지와 꼰대, 좀 상반된 뜻 같지만 우리나라 기업 문화를 대변하는 말로 지목됐습니다. 청바지를 입는 파격은 시도했지만 속은 여전히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 그러니까 무늬만 혁신이라는 거죠. 실제로 대기업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기업 문화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12.2%.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의미 없이 반복하는 야근과 회의, 불필요한 보고서, 여성 승진 차별, 이런 후진적인 기업 문화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청바지는 파괴자이며 독재자다. 이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이 한 말인데요. 청바지의 흰 면티, 이것처럼 획일성만 강조하고 오히려 창의성을 파괴한다는 거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노래하는 70대 가수 나훈아 씨. 관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무대 연출까지 직접 하는 열정. 그래서 그런지 나훈아의 청바지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청바지를 입는다고 젊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 청바지를 입고 있다고 혁신적인 직장도 아닐 겁니다.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는 청바지, 물이 빠져도 매력 있는 옷,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꼰대 정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일 듯합니다.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하루 사이 날씨가 돌변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중북부 지역에만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은 강한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질 텐데요. 금요일까지 크고 튼튼한 우산은 필히 챙기셔야 됩니다. 이번 비는 중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요란하게 집중됩니다. 모레까지 서울, 경기와 영서, 충청 북부에는 100mm, 수도권과 영서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에는 20에서 70, 남부와 제주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중부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 비가 집중되고요. 비가 오는 동안 내륙과 해안에는 강풍이 예상돼 주변 안전점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3도, 대전 27도, 대구가 26도 등으로 선선하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꿉꿉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 낮에 비가 그치면 토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날이 흐려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평소보다 밝은색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의 핵협상 최고 전문가인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부상이 개인 담화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조미 회담 재고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요. 우린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리비아나 이라크는 핵 개발 초기 국가였고 우리는 핵을 보유한 국가인데 왜 우리를 그 나라와 비교하느냐 이러면서 미국의 기대를 걸고 경제 건설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런 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일방적 핵 포기를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면서 조미 순회 회담, 그러니까 북미 회담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물론 북한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협상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데이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담 완료 시 강력하게 먼지를 빨아들이는 사이클론 청소기 무료. 고액 보험금이 마음에 들어 가입한 내 암보험. 대장암 걸려 바로 보험금 청구하니 어떡해요 고객님. 지난달에 보장기간 끝나셨어요. 그래도 보험금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암보험은 평생 보장되는 걸로. 보험료 참 괜찮네 하고 가입한 내 암보험. 월급은 매년 그대로인데 보험료는 자꾸 올라? 그럼 보험료 부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보험료 그대로 오르지 않는 암보험으로. 무배당 AIA 평생 보장 암보험. 보험금 못 받을까 고민하지 말고 보험료는 또 오를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완료 시 강력하게 먼지를 빨아들이는 사이클론 청소기 무료. 080-930-7700 일반암 3천만 원,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600만 원은 가입 후 91일부터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각각 300만 원씩 가입 첫날부터 지급해드립니다. 모든 암보장은 최초 1회 보장하고 가입 2년 이내 50% 보장해드립니다. 암 전이 또는 재발의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으로 80세 납 월납 40세 기준 보험료 남자 39,300원, 여자 29,700원입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청약일부터 30일 내 보험 증권 수령 후 15일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3일 이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 미녹취,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설명 의무 불이행 시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내 취소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